요 내용을 전체 알기에는 뭐 3시간도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 제도 자체가, 근데 이제, 요 일은 만약에 수임하게 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부분 하는데 판단 능력을 일단 가져야 되고요. 그 판단 이후에 시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필요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만약에 일을 개업을 하시거나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준비하고 있으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 공부 초기에 하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법 논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합격한 수준이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도가 그 파산하고 개인회생하고 일반회생하고 법인 파산하고 법인 회생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사적 제도니까 그래서 이 전체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그 도움이 되실 텐데 이 개인회생 부분은 우리가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2004년도에 원래 이제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 제도인데 그게 이제 그때 도입됐어요. 그때 당시 카드 대란이라든가 뭐 기타 그 개인 채무자들 개인 부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출자전환 공적 자금 투입하면서 출자전환해서 정부가 또는 뭐 그때 금기관이 갖고 있다가 뭐 정상화되면은 다시 처분해서 하는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그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 개인 회생 제도가 그런 공적 구조 제도의 일환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신청 자격은 우리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개인만 가능하다. 개인 채무자. 근데 여기에 개인인 경우에 그 반가로 1번에 보면은 우리 5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담보 신용 5억 담보 10억 해서 15억 이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용 대출 6억이 있고 담보 대출 5억이 있다고 했을 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 6억이 넘으면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뭘 검토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일반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살펴가지고 그러니까 상담할 때 그 채무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분 재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확인해서 어느 요건에 맞는지 예를 들어 그 개인회생이 전혀 불가능하게 됐을 때는 직업을 갖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를 확인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자격은 개인이, 채권자는 안 되고 개인이 되는데, 그, 무담보, 담보, 엔드죠. 그래서 플러스, 예를 들어 합쳐가지고 15억, 최대 15억입니다. 여기에, 채무가, 원금 이자에서 원금 이자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는 원금 변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 이자까지를 기재를 하긴 하는데 우리 변제 대상은 원금입니다. 개시 신청 당시에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요건을 판단할 때는 그 5억은 이자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그래서 그게 또 안 된다고 만약에 이제 이자가 5억 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자 때문에 몇 천만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까 예를 들어 다른 제도라든가 아니면 그 변제를 유도해가지고 요건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할은 아까 파산과 동일하게 그 주소지 관할이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앙법원에서 관할한다. 지방법원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개인회생은 우리 서류가 중요하거든요. 서류가 파산은 뭐 한번 이제 이 기본 도서 가지고 책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도 어렵지도 않고 한데 개념회생을 축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면은 파산이든 뭐 다른 부분도 다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가 있고 이 신청서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 1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신청서 141페이지 보면은 신청서 그래서 이제 뭐 신청인 누구다 해가지고 신청 취지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청 이유는 뭐 채무가 과다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첨부 서류 쭉 그래서 신청서 이제 밑에 이제 쭉 편철하는데 다시 13페이지로 와서 신청서 다음에 채권자 목록입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신청서 그 다음에 채권자가 누군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채권자 목록은 15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156페이지 채권자 목록 작성례가 있는데 채권자 표시를 할 때는 채권 원인하고 연락처 그 다음에 채권액 이자를 기입은 합니다. 이자는 아까 설명컨대 원금 원칙으로 하지만은 3년 이내에 예를 들어 이자까지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년을 기준으로 해보죠. 3년 이내에 이자까지 변제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이자도 변제하게 합니다. 이 제도는. 그래서 3년 이내에 변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하시다 보면. 그래서 3년 이내. 그래서 이자를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 목록을 보겠습니다. 재산 목록은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168페이지 재산 목록 보면 거기 보면은 언급한 바대로 현금 관련해서 예금 부분, 보험 부분 보통 이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부동산 뭐 기타 예상퇴직금 뭐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180페이지에 있죠. 그 부분은 180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입이 얼마다 그리고 가족관계 이런 거 이제 다 기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진술서는 바로 옆장에 있고 변제계약은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변제계획 안 하고 변제계획 예정액표하고 달리 돼 있거든요. 변제계획안은 187페이지에 있고 변제 예정액표는 193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변제계획 안에는 변제계획 예정표가 있는데 이따 설명할 내용들이 분리돼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서가 있고 우리가 대리선행 판결을 구한다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누군지 채권자 목록에 잘 기재를 하고 그러면 채권자 목록 기재하고 난 뒤에 그 채권자에 관련된 부채증명서를 다 뒤에 이렇게 편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채권자 목록이라는 거는 채무잖아요.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목록을 기재하고 그러면 재산 목록에 관련된 첨부 서면이 있겠죠. 임대차 보증기금이면 임대차 보증 그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첨부해주고 그 다음에 크게 세 가지 채무, 재산, 그 다음에 자기 수입, 지출 관련된 거, 수입 부분 해서 그 관련된 첨부 서면을 하고 진술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 채무가 진술서 안에는 더 중요한 게 채무 증대 경위서라고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근데 그 채무 증대 경위서가 더 중요합니다. 채무 증대 경위서는 그 사람이 법원에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채무가 증대한 구체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채무 증대 경위서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채무가 증가된 이유를 그러한 경우에 의뢰인한테 A4지 3장 정도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시간별로 사업을 했으면 사업 초기부터 아니면 뭐 직장 다니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A4지 3장 정도 워드로 쳐서 달라고 해야 우리가 나중에 그 편집을 하든 뭐 약간 내용을 수정을 하든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A4지 3장 정도 받아가지고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계약안을 작성하는데 이 변제계약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내용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그거하고 변제계획 예정표 아까 190 그 페이지 그쪽 그 변제 예정표 작성 부분은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기초 개념들을 점검하면서 강의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개인회생 14페이지 보면은 우리 이분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추심행위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돼 있거나 아니면 소송이 진행되거나 이런 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 중지 금지 명령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지 명령 신청을 같이 하거든요. 신청을 할 때 그래서 인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 가압류라든가 이런 게 다 중지되죠. 그리고 아직 가압류도 뭐 소송 말고 뭐 압류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없었다면은 향후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결정문을 가지고 그 외형적인 요소는 취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업무상 필요할 때는 그 업무 담당자 또는 채권자, 그게 채권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 담당자, 법무팀이면 법무팀에 팩스로 결정문을 보내서 사실적으로 그런 뭐 집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장애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을 하게 되면은 회생위원이 요즘 선임된다고 했잖아요. 선임되고 그 다음에 그 회생위원을 통해서 이제 그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개시 결정이 되고요. 여기 개시 결정이라는 거는 개인 회생의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게 개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시 결정이 나면은 중지 금지는 동시에 같이 떨어지는 건데 그 신청하고 그 개시 결정까지 사이가 지금 이제 3개월 이상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할 때 반드시 중지 금지 명령 신청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 채무자들은 전화 받는 행위 이 개시 중지 금지가 되면은 채권 추심 행위라든가 이런 게 모두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채무자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 나고 그다음에 어쨌든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게 채권자 이의 기간을 줘서 채권자 이의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채권자 집행한 후 인가 여부를 판단하죠. 그래서 인가를 받게 되면 또 연체정보 뭐 등록 해제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신용 불량이라고 해서 내부적인 업무 그 금융기관의 그런 프로세스상의 그런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그 기록은 그 내부적으로 그 연체정보가 등록이 해제됐다고 해서 개인회생 이후에 예를 들어 카드를 발급받는다든가 카드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채무자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계약관계상의 변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상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부분은 금융기관의 거래 문제는 신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용 등급 뭐 얘기 많이 들었지만 가장 낮은 등급이고 해서 쉬운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도 사전에 고지를 해줘 그분들도 질문도 하지만 고지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5년이죠. 요 제도는 5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5년인데 5년 이내에 뭐 원금이 다 변제되면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원금이 변제되면은 종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면책되는 것입니다. 근데 면책은 직권면책이에요, 대부분. 근데 법원에서 업무상, 로드가 걸려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면책 신청을 하거나, 면책 신청, 촉구 전화라도 회생위원한테 하면 돼요. 담당 회생위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진행. 그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보면은 신청 비용이 있는데요. 신청 비용은 아까 요즘은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납금 선임 시 15만 원인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가 전 보수하고 인가 후 보수하고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인가 전 보수는 15만 원인데 인가 후에는 가용소득의 월 가용소득 1%를 회생위원 비용으로 빼줘요.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이제 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납비가 초기에 30만 원일 수도 있고 추후에 5%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보정이 나와요. 다시 수정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목록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신청서는 별게 없고, 개인회생 판결 구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인데, 이 채권자 목록 작성할 때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회생 제도는, 일단 채권 중에도, 우선권이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 있고, 후순위 채권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우선권이 있고, 또 거기다 포함하면 담보 채권이 있고, 근데 우선권 있는 조세라든가 이런 거는 우선 변제해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하잖아요. 우선 변제해야 되는데, 또 하나 담보부 채권은 담보부 부분은 별채권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그 담보권자가 실행해서 환가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근데 만약에 그 잔여액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 중에 그런 부분이 확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확정 채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추후에 그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변제하도록 이 절차 내에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 있는 채권, 그 다음에 담보 개인회생 채권, 그 다음에 무담보. 여기서 이제 담보 채권이라는 건 환가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환가하고 남은 돈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 회생 채권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담보 채권이라는 거는 일반 채권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뒤가 이제, 후순위 채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용은 145페이지에 있어요. 그건 페이지 수만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그거는, 아까 언급한 대로 3년 이내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는다고 했으니 이자를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이자를 후순위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 보면 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이런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단은 먼저 변제를 해야 돼요. 다른 일반 채권보다. 그 금액이 과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과다하면은 예를 들어 5년 동안 갚는데 국세와 지방세가 많아서 일반 채권은 변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게 파산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우선권 있는 채권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5년이면은 몇 개월이죠? 60개월이지 않습니까? 30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라고 유도한다고요. 법원에서. 30개월 이내에는. 그래서 그 금액을 보고 만약에 소득을 가지고 30개월 이내에 우선권 있는 조세 채권이라든 이런 부분이 변제될 수 있다면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파산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월 변제액을 높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0개월까지 예를 들어 30 몇 개월이다 그러면 30개월 단축하려면 월 변제액이 증가하면은 이 부분이 30개월 이내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상 보통 이제
여기 중앙법원 같은 경우는 변제 계획을 짤 때 조세채권은 30개월 이내에 전부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별채권부 채권이 있는데, 별채권부 채권 같은 경우, 담보부 채권을 얘기하죠. 담보부 채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을 가지고 경매 처리해서, 그 부분은 환가에서 채권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는. 근데 그 일부, 완전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순위가 이제, 보통 설정을 하게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담보 목적 그대로 만족 못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미확정 채권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페이지를 어디 봐야 되냐면 1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56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채권자 목록 그 부속 서류라고 해가지고 채권자 왼쪽에 보면 왼쪽에 김 기자라고 예를 들어, 있는데 부속서류 1번이 이런 별채권이 있는 걸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별채권에 관련된 내용은 부속서류 1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작성을 해요. 그 작성하는 방법이 1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19페이지에. 그래서, 설명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별채권 있는 채권은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용은 다 전체적으로, 한 두서너 번 읽어보면 이해되실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아무튼 신청서상에 별채권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 별도로 부속 서류로 기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보증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20페이지 보면 보증 채무 있잖아요. 보증 채무가 있는 경우에 15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부속 서류 4번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뭐 보증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또 우리 이제 191페이지 보시면은 191페이지에 보면은 그 기타 사항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변제 계획 안 하고 변제 계획 어떻게 한다는 건 이제 이것도 정해진 폼이 있어요. 그 법원에 그 폼대로 기재를 하는데 변제 계획 안에 그런 예를 들어 보증 채무 별채권 있는 거는 별도로 그 기타 사항란에다가 기재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들이 뭘 기재를 어떻게 하라 이거는 거는 정해진 이제 법원에서 이거를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내용대로 그거를 판단하기 쉽게 보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청하는 내용대로 요런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채권도 마찬가지로 채권자 목록이, 채권자가 뭐 A, B, C, D 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 주소지하고 해서 1, 2, 3 넘버 매겨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채권자 관련된 뭐 담보가 있냐, 보증이 있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이렇게 서류 양식을 하나씩 정리해서 낸다는 의미예요. 부속 서류가.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전부명령이 돼 있거나, 가압류가 돼 있거나, 소득이 가압류가 돼 있거나, 또는 뭐, 전부명령이 돼 있거나, 또는 가압류돼서 기타, 공탁이 돼 있거나, 이랬을 때, 그 도는, 이게 개시결정하고 인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가가 결정이 되면 그 돈이 예를 들어 가압류 같은 경우나 가압류 같은 경우 공탁 같은 경우는 채무자 재산이죠, 사실. 전부명령은 전부명령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전부권자가 가져가지만 그래서 이 형평이 이게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이 발효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인가 이후에는 전부명령 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전부명령 인가 전 부분은 전부권자가 가져가지만 이 인가 이후의 부분은 일반 채권자로 남게 됩니다. 전부명령권자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하고, 또는 가압류대에서 유부된 금액.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인데, 급여소득자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당한 경우에, 기업에서는 공탁을 할 때도 월별로 공탁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업무상 1년 단위, 이렇게 공탁을 해요. 그래서 가압류 돼 있는 그 금원하고, 그 다음에, 또 1년이 도가돼가지고 또 공탁소에 있는 돈, 이런 돈들은 나중에 출금해가지고 변제에 투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명령하고 이 균형을 맞추죠. 전부명령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인가 전 부분에 인정하지만 인가 이후에는 그 부분이 이제 25페이지에 전부명령 결정에 따른 확정채권에 관련된 처리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검토해드릴 게 27페이지 보면은 채권자 목록 수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채권자 목록 같은 경우에 언제 수정을 하냐, 수정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인가 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계류회생 역시도 누락된 경우에 누락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압류나 기타, 예를 들어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하나인 것이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를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행 중에 채권자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하게 되면 인가 전까지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페이지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 목록에 있어서 아까 우리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있는 경우는 뭐 큰 쟁점이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 가족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처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2분의 1을 우리가 이제 청산가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얘기할 때 그 재산 부분에서 공제돼야 사실은 변제액이 사실 줄죠. 그러니까 처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 2분의 1이 인정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를 벗어나려면 처가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부동산을 보유했던 사실, 또는 처가 고유하게 처가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 이런 사실 이외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데, 처가 결혼 전에 부동산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긴 경우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20년 됐어.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은 청산가치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한 경우에는 그 공동재산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재산 파산에서는 부부관계의 재산은 공유로 봐요, 다. 그래서 그 부분, 2분의 1 부분은 항상 계산하실 때,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 재산 목록에서 이제 임대차 보증,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냐 아니냐 따질 때,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소액 보장해주는 금액이 3,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9,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9,500에
3,200에서 3,200을 뺀 부분이 이제 자기 보유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청산가치 재산 금액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임대차 보증금 관련돼서.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험과 예금에 관한 건데요. 아까 보험과 예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도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압류 금지 채권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에 관련된 거 아까 보장성 또는 적축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요거는 168페이지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보험 같은 경우 약관 대출이 있는 경우에 약관 대출의 개념 아시겠지만 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출 받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일종의 별채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법원의 실무례가 상계하게 됩니다. 저희 보험회사에서 상계하게 되니까 상계해서 상계하게 되면은 변제가 되는 거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니까 재산 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은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하냐.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금의 경우 이게 이제 최근 판례도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는 이제 압류금지 채권에 보면은 2분의 1까지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분의 1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하죠. 근데 요즘은 퇴직연금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기업에서 회사에 퇴직금을 보유하지 말고 연금을 들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든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서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 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군인, 이런 경우에는 전액에 대해서 청산가치가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 소득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득 산정 방법의 소득에서 소득은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가 있는데, 영업소득자는 조금 복잡해요. 그런 거는, 요 책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영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일반 회생하고 약간 유사한 면이 있어요. 진행하는 부분이. 근데 영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소득의 소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소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소득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보고서라